제11장 미분법의 경작으로의 응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미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경제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장 1절에서는 탄력도라는 개념을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탄력도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탄력도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y가 종속변수이고 그리고 x가 독립변수일 때 우리가 보통 이제 함수 관계는 y는 이퀄 fx로 표시하죠. 근데 이렇게도 표시하지만 또는 이렇게도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호 표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을 텐데요.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기호 표기는 y가 실제로는 x만의 함수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탄력도를 2라 표시를 할 것이고요. 이것은 다음같이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 x의 변동률이에요. 독립변수 x의 변동률 분의 종속변수 y의 변동률을 우리는 탄력도라 해서 2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력도는 바로 이 영문자의 약자를 써서 2라고 표시하려고 하고요. x의 변동률을 수학기호를 써서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변수 x의 변동률은 x분의 델타 x, 이 기호를 우리는 x의 변동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y의 변동률은 y분의 델타 y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내양분의 외양을 정돈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 그리고 y분의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변동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도함수 단원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델타 x분의 델타 y는 우리가 앞에 미분법을 공부할 때 이것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델타 x분의 델타 y로 표현되는 이와 같은 탄력도를 우리는 호탄력도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호탄력도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양변의 극한을 취해서 델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도록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그러면 자, 요 파란색 네모친 이 부분은 도함수의 정의로부터 dy dx가 됐죠. 즉 dy dx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델타 x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y분의 x 이렇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이 탄력도는 얘를 호탄력도라 한다면은 얘를 우리는 점탄력도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탄력도는 이 경제 분야에서 어떤 개념을 다루려고 할 때 사용되는지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요 곡선에 대한 가격에 대한 변동률을 조사함으로 해서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도라는 개념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탄력도를 이렇게 했을 때 x의 y의 x에 대한 또는 그냥 x에 대한 y의 탄력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이 y가 종속변수 x가 독립변수일 때 이 점 탄력도는 그냥 간단하게 탄력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x에 대한 y의 탄력도 또는 y의 x에 대한 탄력도 더 줄여서 y의 x 탄력도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 관계 중에 하나로서 수요 함수라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재화를 우리가 구매를 할 때 그 재화에 맞는 가격을 즉 비용을 지불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그 책에 대한 어떤 가격을 지불하는데요. 잘 보면은 서점에 갈 때 교통비도 있겠죠. 그리고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할 때 책 그 자체의 순수한 가격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하나의 재화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재화를 구매할 때 자연스럽게 XI라는 재화를 구매하려고 할 때 그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불할 텐데요. 교통비, 그리고 책값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일반화시켜서 본다면 여러 개의 비용을 지불해서 하나의 재화를 얻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I는 이제 수입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재화는
이 가격에 대한 다변수 함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론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가 이런 건 다 떼어내고 그냥 순수하게 책값 이렇게만 계산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요 함수는 이렇게 XP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X는 equal XP, 즉 재화는 가격에 의해서 표현되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수요 함수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조금 전에 약속했던 이 탄력도를 잘 보면은 X가 종속 변수, P가 독립 변수죠. 즉 독립 변수 P에 대한 X의 탄력도를 조사하려고 하는데요. 이 수요 함수에 대한 탄력도를, 즉 가격에 대한 수요 함수의 탄력도를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요의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도, 간단하게 수요의 가격 탄력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종속 변수가 X이고요. 독립 변수가 P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자, 이제 디맨드 약자를 써서 ED로 좀 더 구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X, DP가 돼요. 이 기호 표기를 잘 보세요. 탄력도의 정의는 종속 변수가 위, 독립 변수가 아래예요. 그리고 여기는 위아래가 바뀌어 있죠. 여기는 그래서 P, 여기는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다시피 병작에서는 이 세로축을 독립 변수로 쓰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을 이제 예를 들어서 종속 변수를 써서 표시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수요를 나타내고 여기가 가격을 나타낸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죠. 가격이 내리면 싸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수요 곡선은 익히 잘 알다시피 이렇게 반비라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춰지면 가격이 내리면 그만큼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덜 소비를 하게 되니까 수요 곡선은 이렇게 반비라는 곡선이 돼요. 그에 반해서 공급 곡선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수요 곡선은 이렇게 L자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그래프에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보다시피 음수가 되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예요. 자, 여기 보다시피 DX, DP가 항상 음수예요. 이거는 가격이고 이것도 수요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 얘가 양수니까 전체가 음수가 돼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음수를 다루는 것보다는 양수를 다루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 안에서 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정의할 때는 플러스 값을 다루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도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 수학 책에서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의한 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시하려고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탄력도가 탄력적이다. 이 탄력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가격 탄력도를 계산해서 그 크기를 계산해 봤을 때 1보다 크다. 이 가격 탄력도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때는 그 수요에 대해서 매우 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1이라면은 이때는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뒤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은 비탄력적이다라고 명칭을 붙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계산해서 그 크기 값이 1보다 크게 나온다면은 그 재화는 매우 탄력적이구나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용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곧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탄력도를 약속하게 되는데요. 여기 잘 보면은 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라든가 곧 뒤에 가서 따로 정의를 하겠습니다만 공급의 가격 탄력도 이와 같은 이 탄력도는 어떤 것을 조사하려고 할 때 사용할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 탄력도의 정의는 원래 이렇게 호탄력도의 정의의 극한값으로 약속되어 있잖아요. 잘 보세요. X의 즉 독립변수의 변동률분의 종속변수의 변동률인데 독립변수가 가격이고 종속변수가 수요예요. 결국 뭘 말하고 있냐면은
독립변수, 즉 가격의 변동률에 대한 수요의 변동률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인데요. 그래서 이 말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즉 만약에 어떤 재화의 가격이 1% 변동이 생겼다면, 즉 뭐 1% 가격이 오르거나 또는 내리거나 이렇게 1%의 가격의 변동률이 생겼을 때 이 재화의 수요는 얼마만큼의 변동이 생길까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격이 오르면 분명히 수요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경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이 재화의 수요에 대한 변동을 조사하고자 할 때 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계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도를 정의하는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립변수가 1% 변할 때 종속변수가 몇 %를 변한지를 수치화시켜서 만들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탄력도에 대한 정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탄력도는요, 지금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는 재화잖아요. 수요인데 여기 잘 보면은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위가 서로 소멸돼요. 서로 단위가 소거돼서 이 탄력도는 하나의 수치만 나타나게 돼요. 즉 단위하고 상관없이 즉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원화로 계산됐던 엔화로 계산됐던 유로화나 달러로 계산됐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이 재화의 수요가 뭐 개수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위가 뭐 리터로 돼 있던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서로 단위가 소멸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수치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변동률을 가지고서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어떠한지, 그 재화는 예를 들어서 가격 탄력도가 매우 탄력적인지 아니면 비탄력적인지 등등을 조사함으로 해서 뭔가 경제 지표를 우리가 분석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조금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호탄력도, 점탄력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도예요. 여기 보다시피 재화의 가격 변동률에 대한 수요량의 변동률을 측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약속하고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마이너스를 붙인 것은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다 보니까 접선의 길기가 음수가 나와서 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걸 피하려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의 개념으로 바꿔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라는 용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어떤 개념을 다루려고 할 때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하고 지출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재화를 소비를 하려고 해요. 즉 가격을 지불하고 어떤 재화를 구매를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걸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화를 여러 종류를 만약에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책도 산다든가 아니면 또 뭐 커피숍에 가서 뭐 커피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커피값을 지불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가격을 지불할 때 총 지출이 있겠죠. 자, 총 지출은 가격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재화에 대한 가격이 매겨져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몇 개를 구매를 할까?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지출액이 더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가격을 지출하는 거와 두 잔 마실 때 가격을 지출하는 거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재화에 그 할당되어 있는 가격에 그 재화에 구매한 재화의 개수만큼을 곱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총 지출은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재화의 가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그냥 X가 P, 즉 X라는 어떤 재화를 수요하기 위해서는 그냥 P라는 가격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일변수 함수라 생각하고 접근하려고 하고요. 다변수 함수는 우리 교재 후반부에 가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총 지출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지출에 대한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총 지출의 가격에 대한 변화율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총 지출은 보다시피 독립변수가 P, 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변화율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즉 이 변화율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총 지출 함수를 가격 P에 대한 도함수를 계산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고배하는 미분법을 적용하는데요.
이때 x는 이 재화는 보다시피 가격 p만의 함수예요. 얘도 p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둘 다 p만의 함수예요. 고변한 미분법을 쓰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dx dp와 같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x를 묶어내면 1 플러스 x분의 p 그리고 dx dp 이렇게 될 텐데요. 자, 이제 총 지출의 가격에 대한 변화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일부러 이걸 x를 빼낸 이유는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이 모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x분의 p, dx, dp 이것은 보다시피 수요의 가격 탄력도예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되니까 자,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자연스럽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 마이너스 2d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지출의 가격에 대한 변화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시간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재화의 이 가격에 대한 재화의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ED의 크기가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얘가 만약에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요. 이 D가 1보다 크다, 즉 탄력적이라면 이 재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자, 이 D의 크기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볼까요? 그럼 얘가 1보다 크면은 1에서 1보다 큰 걸 빼니까 얘가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DDP는 당연히 음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DDP가 음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반비례할 때 이렇게 반비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왜냐하면 P가 증가할 때 E가 증가하면 이거 양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P가 증가할 때 E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가격이 오르면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덜 사게 되죠. 지출을 좀 덜 하게 돼요. 만약에 커피값이 3,000원이었던 것이 갑자기 5,000원이 됐어요. 그럼 아무래도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도 이거 한 번은 고민하게 되겠죠.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 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제품을 사는 걸 약간은 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즉 가격의 변동이 생겼을 때 가격이 오를 때 이게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이 총 지출이 감소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앞서 얘기했던 건 이건 총 지출이에요. 자, 탄력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 안에서 어떤 물건 가격이 오르면 그 물건을 구매할 때 당연히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말의 의미는 만약에 그 물건 가격이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3,000원 했던 커피가 2,000원 내렸어요. 그러면은 반비례한다는 얘기니까 그 커피를 구매하기 위해서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자, 하나의 재화에 대한 어떤 변동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꼭 어떤 커피나 또는 책을 구매하거나 뭐 다른 물건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활동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인 경우가 된다면은 가격이 오르면 총 지출은 줄어들고 가격이 내리면 총 지출은 증가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 이 수요 곡선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그만큼 당연히 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 수요 곡선의 개념하고도 잘 맞아떨어지니까 이해하기 쉬운 성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총 지출의 가격에 대한 변동률을 계산했을 때 탄력적이다. 어떤 재화가 탄력적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ED가 1이 나오면은 즉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DP가 0이에요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출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다는 것을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ED가 1이는 즉 단위 탄력적이 되는 경우에는 지출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는 얘기고요.
이 D가 1보다 작으면 즉 비탄력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이거 양수가 나와요. 그래서 지출에 대한 변화율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지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지출도 동달아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는 것이 지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재화의 수요함수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도와 총 지출 사이의 관계를 비교해 본 결과 ED가 1보다 크면 아까 설명했었죠. 총 지출은 감소하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지출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탄력적이 되면 가격이 상승하면 총 지출도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재화가 탄력적인 재화다 또는 비탄력적인 재화에 따라서 지출과 그리고 가격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간단한 예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수요함수가 1차 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A하고 B는 상수예요. 이 P가 독립변수인데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고 A, B가 양수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직선 모양으로 나오는 수요함수예요. 자, 이제 어떤 수요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격 탄력도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D를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앞에서 얘기했었죠.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약속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DX, 여기 XD는 요걸 그냥 수요함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고요. 우린 곧 공급 함수는 여기 S, 서플라이 약자에 써서 S를 이렇게 표시해서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이제 편의상 위첨자를 이용해서 구별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DXD, DP 그리고 P를 X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E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요것은 이제 요걸 계산해 볼까요? 얘를 P에 대해서 미분할 때 이거 보세요. P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습니다.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고 X는 원래식으로 다시 쓰면 A 마이너스 B 그리고 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함수가 이렇게 1차함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가격 탄력도를 계산하면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근데 여기 보다시피 이 수요함수가 이렇게 가격 P에 대한 1차함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예제 2번처럼 거듭적으로 되어 있을 때 있어요. 여기 보다시피 XD 수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있는데요. 여기다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수요 함수가 여기 보면 A 그리고 P에 마이너스 알파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1차 함수 형태가 아니죠. P의 거듭적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상태에서도 그냥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대입해서 그냥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P에 대한 1차식 형태가 아니라 거듭적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로그를 취해 보도록 할게요. 로그 XD는 이퀄 로그 A 그리고 P의 마이너스 알파승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의 곱은 로그 더하기 로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바꿔보면 ln 플러스 ln 그리고 P의 마이너스 알파승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진수의 거듭적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가니까 ln 마이너스 알파 ln P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를 취하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수요함수가 대수 선형함수임을 보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수요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양변에 로그를 취했을 때 로그를 취한 모양에 대한 1차식 형태로 되어 있을 때를 선형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A-B P의 꼴이지요. 그러니까 A-B P의 꼴로 로그를 물론 취해서 얻어진 형태죠. 이렇게 해서 선형 구조를 갖고 있다면 로그를 취해서 선형 구조를 갖고 있다면 여기 보다시피 대수 선형함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이제 대수 선형함수는 이렇게 피해가는 거듭조업이라든가 아니면
P가 이제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형태가 주로 로그를 취했을 때 대수 선형함수 형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가격 탄력도를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도예요. 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계산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ED 마이너스, 자, 이제 DXD를 DP, P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이 공식에다 대입할 거예요. 얘를 P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A, 그리고 자, 이제 이 XN승꼴 미분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 바깥으로 나가니까 플러스 알파, 그리고 P에 지수에서 1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 1승, 그리고 X분의 P 이렇게 돼 있죠. 자, 알파 A, 그리고 여기 P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승은 P의 알파 플러스 1승분의 1 이런 뜻이고요. X는 이거예요. A, 그리고 P의 마이너스 알파승. 근데 여기 P 하나씩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P의 마이너스 알파승 한 번 더, 이 A도 약분되네요. 여기는 다시 쓰면 P 알파승분의 알파. 그 다음에 여기에 약분됐죠. P의 마이너스 알파승분의 1은 그냥 P의 알파승이 돼요. 이거 서로 소거돼서 알파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계산하니까 이 예문은 알파가 가격 탄력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수 선형함수일 때는 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조금 변형하면 다음 같은 식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바꿔서 계산할 때는 바로 이런 대수 선형함수 같은 것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데요. 다음 같이 바꿔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그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만약에 종속 변수 y, 수요함수 이제 그리고 독립 변수를 x라 놔 볼게요. 그러면 로그 y를 로그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까요? 자, 이제 그러면 로그 y를 로그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즉 마치 dy dx를 계산하듯이 yx가 아니라 y 대신에 로그 y, x 대신에 로그 x를 쓴 것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기호표기, 즉 로그 y를 로그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탄력도,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이렇게 로그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고, 그와 같이 표시하려는 이유는 이렇게 로그 선형함수를, 대수 선형함수를 표현했을 때 좀 더 탄력도를 쉽게 계산하기 위함이에요. 자, 한번 하나하나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y가, 즉 y가 x만의 함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또는 y 콜 yx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 ln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문제를 합성함수 민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d log y,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log y를 log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다면 합성함수 민법으로부터 두 도함수의 곱을 이용해서 하나의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합성함수 미분법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 이제 잘 보세요. 여기 x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었죠. 합성함수 민법은 원래 이게 나눗셈 기호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억하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마치 d log x, d log x를 서로 약분하는 처럼이라 얘기를 했어요. 약분이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d log y dx 이해할 수 있죠. 자, 합성함수 민법으로부터 두 도함수의 곱을 이용해서 왼쪽 함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 좌측은 로그 y를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로그 민법으로부터, 로그 함수의 미분법으로부터 진수역수, 그리고 진수를 다시 미분합니다. 얘는 그대로 쓰고요. d log y, d log x, 얘를 미분하죠. ln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진수역수, 진수를 다시 미분하는데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식에서 양변에 x를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x를 곱하면은 주어진 식은 다음같이 쓸 수 있죠. 양변에 x를 곱했습니다. 따라서 y분의 x dy dx죠. 이것은 우변 d log y d log x로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다 이걸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계산할 때 모양을 잘 보세요.
이제 y 대신에 앞서 얘기했었죠. 수요함수가 x 이퀄 xp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y 대신 x로 x 대신에 p를 써서 본다면 이 식에다 대입하려고 합니다. x가 p로 된 거고 y가 x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요 기호는 정확하게 이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이렇게 로그 함수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d 로그 x 수요 함수 그리고 d 로그 p 이건 가격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여기다 썼던 점 탄력도를 계산할 때는 이 점 탄력도는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수요 함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약속한 거고 그냥 탄력도는 이렇게 쓴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약속할 때만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L자 모양의 곡선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조금 전에 이 예제 2번의 문제를 이렇게 계산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걸로도 계산해서 똑같은 결과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d를 계산할 때 마이너스 d 로그 x, d 로그 x를 d 로그 p, 로그 p에 대해서 미분하세요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상수죠? 자,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마이너스. 자, 이제 ln x의 d ln x라 하겠습니다. 그냥 ln x를 ln p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됐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대수 선형함수인 경우에는 얘를 직접 계산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원리를 이용해서 d ln x, d 로그 p 이걸 이용해서 계산해도 되기 때문에 사실 비교를 해보면 이게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수 선형함수인 경우에는 탄력도를 이걸로 계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수요의 가격 탄력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도를 역시 비슷하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도예요. 자, 이제 우리는 공급을 나타내는 함수를 이제 xd라 놓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가격 p에 의해서 결정되는 공급을 나타내는 아까는 수요 함수였었죠. 이번엔 공급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D는 이제 수요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서플라이 약자를 써서 XS는 이제 공급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자, 이때 공급의 가격 탄력도를 비슷하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도는 ES라고 표시를 할 것이고요. 그냥 ED랑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제 얘는 앞서 했던 것처럼 DX, DP 그리고 X분의 P 이렇게 정의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안 붙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여기가 P고 여기가 S였을 때 얘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로 나타내기 때문에 양수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공급의 가격 탄력도는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수요의 가격 탄력도에는 L자 곡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인다는 거 구별이 가능하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도를 우리가 약속을 했었고요. 조금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공급의 가격 탄력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격하면 비탄력적이 돼요 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L자 모양 형태로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급격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P고 여기가 S예요. 자, 이제 여기는 급격하고 여기는 완만하죠. 자, 급격하면 급격할수록 자, 접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커지죠. 다시 말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격하면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얘가 급격하면은 이 그림을 보세요. DP, DS가 아주 크죠. 이건 기울어진 정도잖아요. DPDS가 아주 기울어진 정도가 커요. 그러니까 매우 크거든요. 아주 크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기울어진 정도가 아주 크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는 거의 뭐 수직처럼 나타나죠. 그런데 가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완만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급격하면 급격할수록 이 DS, DPDS가 아주 커요. 이 값이 큰데요.
이걸 뒤집어 놓은 dxdp는 상대적으로 얘가 아주 크지만은 역술치한꼴이니까 아주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dp ds가 아주 크다. 예를 들어서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얘는 1보다 작게 나오겠죠. 얘가 아주 작은 값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급격하면 급격할수록 dx dp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은 완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급격하면은 dp ds는 값이 크지만 ds dp 입장에서 본다면은 완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종속변수, 얘가 독립변수라면 거의 수평에 가깝잖아요.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얘가 무한대에 가면 갈수록 얘는 0에 가까워져요. 자, 이제 dx dp가 아주 작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얘가 아주 작아진다면 이건 양수예요. 가격이고 이거는 수요이기 때문에 양수의 개념인데요. 이게 아주 작아진다면 이 d는 아주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d의 크기는 아주 작아지죠. 아까 여기다 써놨었습니다. 이 d의 크기가, 이 탄력도의 크기가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이 d의 크기의 ED, 즉 탄력도의 크기,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연스럽게 dx dp가 아주 작아지면서 따라서 이 d의 크기는 매우 작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 d는 분명히 비탄력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탄력적이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거의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다면, 수평축에 대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수직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무한대라는 얘기고, 그럼 역술치한 얘는 무한수가 돼서 0이 됐죠. 0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탄력도는 얘가 0이 되니까, 얘는 양수일지라도 얘가 0이라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수평선이 되면, 자, 이렇게 거의 수평선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dp ds가 0이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가 0이라는 얘기, 아주 작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역술치한꼴은 아주 크다는 얘기니까 거의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d의 크기는 1보다 크게 되니까 그때는 탄력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도는 얘가 0에 가까워지면 얘는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이 거의 무한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탄력도는 무한대가 돼요라는 얘기예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수평선이 된다면 탄력도는 무한대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것이 우리 교재 11장 1절에서 배웠던 다루고 있는 탄력도에 관한 개념입니다. 이제 미분을 이렇게 경제 분야에서 탄력도에 적용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11장 2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